네, 안녕하세요. 김대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국제무역서 1급의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들으시기 전에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나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도 기본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그런 종류의 내용들도 살짝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에 이제 무역 규범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다음 중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대무역법에서는 물품을 뭐라고 해놨었어요? 어떤 것들이 제외된 동산 이렇게 표현을 해놨었어요. 그렇죠? 자, 1번.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뭐 정부 지폐라든지 은행권, 환어음, 약속, 어음. 다음에 2번. 외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3번. 외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한 서류, 뭐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을 나타내는 서류 등으로 물건의 권리를 나타낸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었고 4번에 보시면은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실게요. 다음 중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로 인정되는 거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무역법도 그렇고 관세법도 그렇고 전부 다 수출이 뭐고 수입이 뭐고 정의가 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무역법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게 대무역법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고 미리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무역 규범에서는 그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2문제 정도는 그냥 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중국 청도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중국 상해의 상인에게 무상으로 의류를 인도하는 경우. 자, 여기가 이제 중국이고 여기가 한국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의류를 구매해서 무상으로 중국 청도에 있는 사람에게 줬대요. 여기서 돈이 나간 것도 아니고 물품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어때요? 중국에서 중국 국내에서 거래한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수출로 해당되지 않겠죠. 다음에 2번. 우리나라 보세구역 내 보세공장으로부터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 물품이 해외에서 출발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보세구역에 있는 거를 뭐를 통해서?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 수리를 통해서 내공 물품으로 만든 다음에 국내로 반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뭐예요? 수입이 되겠죠. 그렇죠? 수출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3번. 국내에 있는 무역 전시장에서 전시기간 중에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현장에서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외국인이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자, 여기 전시장에 있는 물품을요, 외국인이 샀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외화를 지급을 했고 이 외국인이 해외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 수출에 해당이 되겠죠. 답은 3번이고 4번. 국내 A사가 국내에 위치한 일본 B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B기업의 국내 지점에게 물품 인도를 하는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국내 A가 국내 B에게 얘네끼리 지금 거래한 거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이게 한국 기업이고 일본 기업이라고 해서 이게 수출 수입 거래는 아니에요. 물품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외화가 지급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국내에서 거래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다가 이제 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출이 아니겠죠. 자, 다음에 3번. 다음 중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제한의 사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우리 뭐 대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하고 물품을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수출입이 금지가 되는 경우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수출입의 제한의 사유가 아닌 것. 1번.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수출입을 제한한다. 이거는 맞아요. 그렇죠? 다음에 2번 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수출입을 제한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3번 교역 상대국의 요청. 뭐 이거는요. 교역 상대국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너네가 수출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수출입 제한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에서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라고 물어봤어요. 뭐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한국이랑 거래하기 싫다. 우리 수출입하지 말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면은 뭐 그게 적용이 되겠죠. 근데 대무역법에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함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이런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답은 3번이고 4번 과학기술의 발전. 이것도 수출입 제한의 사유가 됩니다. 다음에 4번. 다음 중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승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수출이나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수출입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예 금지가 되지는 않아요. 일반인들이 본인들이 이거 하려고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게 보통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의료 목적으로도 좀 사용이 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수출입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입 승인과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고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예요. 1번 산업부 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물품의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물품들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국가기관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2번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일단은 수출입 승인 기간은 1년이에요. 근데 1년 동안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수입 승인이 아니라 수출 승인이었다라고 할게요. 뭐 수입도 상관이 없고 비슷한 류의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혹은 제조자가 미국에 있는 수입자한테 어떤 특정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한국에다가 나는 이제 물품 구매할 거니까 만들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 물품 자체가 굉장히 만들기 힘들고 복잡해서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제작 기간이 걸린대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수출자는요, 한국에 있는 수출자는 한국 수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승인 좀 해달라. 나 수출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1년만 줘버리면 어떡해요? 제작 기간이 1년 6개월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좀 일찍 제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미리 제작해놨다가 수출 승인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계약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든요.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이 1년보다 더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기간만큼 더 연장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원칙은 1년이고 자, 3번 수출입 승인을 받은 이후에 승인의 유효기간 등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1년으로 딱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변경을 해야 돼요. 이 기간을 1년에서 뭐 2년으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수출입 승인을 받고 나서 내용이 변경이 되게 되면 크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조금 더 좀 이렇게 타이트해 보여요? 신고는 그냥 내가 말 그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내용들이 변경이 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정부한테. 근데 승인은 뭐예요? 걔네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빡빡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즉 변경 신고한 다음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수출입 승인 사항의 변경은 수출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 유효기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겠죠. 자, 다음에 5번. 다음 중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공급의 수출 실적 인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수출 실적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기업들은요, 사실은 좀 굉장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이게 왜 그랬죠? 우리 수출 실적을 딱 받게 되면은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물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해야 될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면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물품을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공급의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손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금액 기준이 아니라 뭐였어요? 결제액이나 확인액 기준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꼭 하나씩은 나오거든요. 잘 알아두세요. 자, 답은 1번이고 2번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이 해당된다. 맞고, 3번 수출 실적의 인정 시점은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 일자 기준이다. 일자 기준이고, 4번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 획득용 원료나 물품 등의 공급 중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나 둘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6번. 다음 중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합 공고란 수출입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표시한 공고이다. 즉 식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해서 식품검사, 검역 등을 받도록 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의거해서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번. 수출입 공고란 대무역법상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하여 승인 품목, 허가 품목, 금지 품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대무역법은 누구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관세청장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국내에서 유통수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은 수출입 공고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국내에서 안 팔 거래요.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해외에서 직구를 많이들 하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물건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에서 직구해서 사는 게 더 싼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직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태블릿 PC를 구매를 했다라고 할게요.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태블릿 PC를 직구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태블릿 PC가 막 사용되다가 터져요. 혹은 이제 발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뭐 전파법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안전관리법에 대한 인증 이런 것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물품이다라는 증빙을 검사를 받는 거예요. 기관으로부터. 근데 이러한 요건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해외 수입해가지고 갖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에만 해당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직구하신 분들은 이거 뭐 요건이나 이런 것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자, 4번 수출입 공고에는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동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공고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정 거래 형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뭐 대한무역법상에 특정 거래 형태 11가지가 공고가 되어 있었고, 우리 이론 시간에는 제가 무역 계약 파트에서 언급을 쫙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대무역법에서도 한번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짚어드렸었죠. 자, 한번 케이스를 볼게요. 해외 건설 현장에서 사용한 중장비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그것이 필요한 회사나 나라 등에 인도하고 대금은 본국의 본사에서 지급받는 거래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 지금 여기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있고 해외에서 이렇게 있어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자, A-가 사용하던 그 물건 있죠. 그거를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중장비를. 그래서 B가 그 중장비 구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 A-의 국가에 있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B로부터 돈은 A가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난 거예요? 수출이 일어난 거죠. 외국 인도 수출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8번 볼게요. 다음 중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 획득용 원료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다. 포장재가 포함되는 거 맞고요. 2번 외화 가득률이 60% 이상인 군남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내용 자체는 맞는 얘기인데 60%가 아니라 30% 기준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3번 해외에서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4번 외화 획득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네모칸 보시기 전에 일단은 보기를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보기가 좀 되게 길다 싶으면요, 스킵을 하시고 보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단어 단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눈으로 싹 훑어보시면은 대충 네모 박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라고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보는 게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푸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석유화학공업에서 원유를 분별 증류하여 화학적 정제를 하는 경우에 동일한 공정에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이 생산이 되는데 이들 제품 사이에는 주종 관계가 없으며 또 서로 종류가 다르므로 이를 무엇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소유량, 단위 실량, 손모량, 연산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소요량은 어떤 거였어요? 소요량은 원재료 A가 있고 B가 있고 스몰 C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해서 완제품 A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 완제품 A를 만들어냈을 때 스몰 A가 5개, 스몰 B가 3개, 스몰 C가 2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게 1번에 나와 있는 소요량에 해당되는 개념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모량, 요거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사실은 원재료를 이렇게 넣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물품이 한 개가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이게 들어갔다가 하나가 불량인 경우도 있고 혹은 2개가 불량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원재료를 들고 가다가 한 개를 떨겨뜨려가지고 부서졌어요. 이런 경우 뭐죠? 3번에 나와 있는 손모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9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4번에 나와 있는 연산품입니다. 주종관계 없이 서로 종류가 다른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를 우리가 연산품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용어가 좀 많아요. 연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연산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알아두세요. 3개 다 용어 체크를 해두시고 답은 4번이죠. 자, 10번. 다음 중 대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전략물자 허가의 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전략물자가 어떤 거였어요? 미사일 발사체라든지 아니면 딱 봤을 때 이거는 일반 산업 용도가 아니라 뭔가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재래식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품품 같아요. 근데 수입하는 사람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의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국가에서 수출 나갈 때 그런 의심사항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기관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품 자체가 전략물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전략물자 사전 판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관에서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사전 판정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전략물자 표를 보고서 실수출자가 본인이 직접 자가 판정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정받고 예스로 나왔다. 전략물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수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조금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만약에 기관한테 이거 사전 판정을 해달라. 전략물자 아닌지 판정해달라. 전략물자라고 나왔어요. 그럼 또 수출 허가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품이 되게 긴박하고 긴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수출 사항들을 다 따지고 있으면은 막 한 달, 2달 후에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1번.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자, 이거는 어때요? 누가 사용할지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재외공관, 우리나라의 군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2번. 선박이나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부품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선박이 중간에 이제 바다 중간에 이제 떠 있는 상태에서 망가졌어요. 그럼 빨리 수리하러 가야 되는데 수출 허가 받고 있을 시간이 없겠죠. 이런 케이스 면제가 되고. 3번.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거 어때요? 이거는 수출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고. 4번. 그 밖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 면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다음 중 대무역법에서 규정하는 플랜트 수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산업부 장관은
플랜트 수출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플랜트 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플랜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출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지만 수출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랬죠? 플랜트 수출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조금 과장을 하면은 한국에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공장을 그대로 해외로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규모가 되게 크고 그 규모가 큰 만큼 금액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뭐 몇 억도 할 수 있고 몇십억, 몇백억까지 갈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플랜트 수출을 했어요. 근데 엉뚱한 사람한테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수익 금액 집을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국제적으로 찍혀있는 사람한테 해준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을 하니까 이미지 타격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수출 승인을 받아야지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정해놨습니다. 자, 일단 1번은 맞고 2번 승인 대상 산업 설비, 즉 플랜트 수출 중에서 산업 설비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FOB 가격으로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 설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5만 달러는 너무 금액이 적죠. 5만 달러는 얼마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 공 3개 붙이면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되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5천만 원, 즉 5만 달러 기준은 아니고요. 얼마냐면은 50만 달러 기준이에요. 공 하나가 이렇게 더 붙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환율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보통 한 5억 정도 되면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만 달러인지 50만 달러인지도 자주 속이고요. FOB인지 아니면은 CIF인지도 좀 많이 속이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수출 나갈 때는 기준 금액이 뭐예요? FOB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3번 플랜트란 기계와 장치를 기술적으로 복합화하여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또는 중간재, 최종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뜻한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뭐 공장이 나간다라고까지는 설명을 드렸지만 좀 과장해서 보통은 뭐 기계류라든지 기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요. 4번 플랜트 수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계약 방식에는 턴키 방식이 있는데 이는 플랜트 발주자가 플랜트를 제조 공급하는 자에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고도로 축적된 기술을 시스템적으로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생산에 필요한 단위기계와 장치에 대한 제작 및 구매, 공급 구조물과 건축물 건설 기계적으로 종합된 공장의 시험 운전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장 건설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턴키 방식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턴키 방식은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수입하는 사람이 키를 딱 넣고서 돌리면은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 상태, 그렇게까지 수출자가 다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답은 2번이죠. 자, 12번. 다음 중 대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원산지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표시해야 되고요. 2번 원산지는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3번 물품의 제조 과정에서 주형 조각, 주물 활자 또는 음각 및 금속 철판, 특수 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 물품과 결합 후 유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 물품만이 그 원산지의 것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요 우리가 물품을 만들 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 만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지금 갖고 계신 노트북을 보면은 어딘가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스티커로 붙어 있든 아니면은 이렇게 음각 형태로 되어 있든. 근데 원칙적인 방법은 물건 만들 때 거기다가 박아 넣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이제 뭐 이런 스티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물품 같은 경우에는 꼬리표의 형태로도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물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근데 뭐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물품 만들 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요, 나중에 수입 물품을 딱 봤는데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수입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꼬리표라든지 아니면 스티커 이런 것들로 사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해줬습니다. 자, 다음에 4번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 표시는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같은 경우에는요, 원산지 표시 안 해도 됩니다. 면제 대상이에요. 자, 답은 4번이고 13번. 다음 중 관세법에서 과세의 4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요거는요, 파트를 나눠가지고 좀 심도 있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1번에 과세 물건 맞고, 3번에 납세 의무자 맞고, 4번에 과세 표준 맞고, 2번에 과세 환율. 이거는 뭐예요? 환율로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2번은 우리 관세율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세율은 어디다 곱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나온 물건에 대해서 누가 납부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14번. 다음 중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물건 확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를 하는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때요? 관세가 수입신고 수리를 하는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다 라고 하면 뭔가 조금 어색한 게 생겨요. 왜냐면 우리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그 수입신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품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량 들어가고, 물품 가격 들어가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입신고 할 때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서 신고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시점에 내용이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이랑 수입신고 수리되는 시점이랑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수입신고 수리 시점으로 기준을 삼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은요,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 2번.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이 기준들 다 알아두셔야 되죠. 그렇죠? 과세물건 확정 시기 예외라든지 아니면 납세 의무자, 이런 것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보세 운송 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 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4번 도난 물품 또는 분실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그 기준을 삼아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관세는 부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 시점들 잘 알아두시면 되고,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시점입니다. 자, 15번. 다음 중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물품이랑 특별 납세 의무자를 연결한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의 승인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이것은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받은 자. 내가 보세구역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 보수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승인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2번.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 폐기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이거는 운영인이나 아니면 보관인 기준이고요. 3번.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되는 물품. 이거는 소비자나
사용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데 수입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누가 보세구역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건을 써버렸어요. 소비를 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납부하면 됩니다. 4번.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만약에 관세를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낼까요? 수취인이 내겠죠. 물품 받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신관세가 아니라 수취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16번. 다음 중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 표준 및 과세 가격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 과세 표준도 아까 잠깐 보셨고, 그 다음에 과세 가격 결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연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자, 1번. 과세 표준이란 세액 산출의 기본이 되는 과세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틀렸고 2번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총 6가지 방법이 있다. 맞죠? 6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1방법이라고 하는 것부터 6방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쫙 나와 있었고 원칙적인 방법이 1방법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고 3번 과세가격 결정 방법 중에서 제1방법은 수입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량이 아니에요. 실제 지급 가격, 실제 지급 금액에 따라서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수량이 아니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고 들어가야겠죠. 다음에 4번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1방법은 적용 제외된다. 이거 어때요? 이렇게 함정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구매자하고 판매자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걸로만으로는 제1방법이 배제가 안 돼요. 특수관계가 있고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결정 영향을 미친 경우.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과세 가격을 실제 지급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1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중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제1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하려면요. 해당 물품의 가치가,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한 3번에 나눠서 대금을 지급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지급된 금액, 두 번째 금액, 세 번째 금액을 다 합쳐야지만 실제로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물품 가격을 지불을 하면서요. 또 고맙다고 따로 한 10% 정도를 더 줬어요. 금액을. 그럼 그거 어때요? 사실은 우리 한국 관점에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냥 전부 다 물품 가격인 거예요. 즉 물품 가격을 따로따로 나눠서 지급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합쳐야 된다라고 보시고 자 1번입니다. 구매자가 실제 지급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어요. 오늘 1,000원 주고 내일 2,000원 주고 모레 3,000원 줬다. 그럼 실제로 지급한 가격은 총 6,000원인 거예요. 그렇죠? 자 2번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그리고 물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품 가격을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상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자하고 판매자는요. 돈은 주고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판매자, 구매자가 있다.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받을 돈이 100달러가 있었어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120달러어치의 물품을 공급을 했습니다. 구매자가 그러는 거죠. 내가 120달러를 받았는데 120달러짜리 물품을 받았는데 돈을 나한테 네가 줘야 되는 게 100달러가 있으니까 그거 상계하고 내가 20달러만 줄게 라고 한 거예요. 20달러를 송금을 했어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거니까. 대신에 세관에 신고할 때는 어떤 금액으로 해야 돼요?
상계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으로 들어가야겠죠. 총 물품 금액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일반적으로 관세는 아니죠. 3번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판매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판매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A한테 돈 빌렸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 대신 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나 똑같죠. 4번 거래 조건으로 판매자가 지급하는 외국 훈련비 또는 외국 교육비. 구매자하고 판매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자, 이 물건 사가려면 즉 거래 조건이 걸려 있는 거죠. 이 물품 사가려면 나한테 외국 교육비나 외국 훈련비를 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외국에서 공수받는 그런 종류의 기계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물품 공급해주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사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외국 훈련이나 외국 교육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거래 조건이에요. 판매자한테 그 물품을 사려면은 이거는 꼭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실제 지급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누가 지급하는 게? 구매자가 지급하는 게. 여긴 지금 판매자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얘기가 돼요. 답은 4번이고 자 18번 다음 중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가격 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관에다가 이 물품이 얼마짜리고 뭐 상계는 얼마나 했고 변제는 얼마나 해줬고 이런 것들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납세 의무자는 수입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자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거 얼마짜리 물품이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2번 가격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우리 이 수입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잠깐 보셨던 여기 수입 신고에도 물론 물품의 수량이나 가격, 단가 이런 게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 수입 신고서하고는 별도로 가격 신고서가 하나 더 나와요. 가격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양식을 갖고 있는 신고서입니다. 자, 다음에 3번. 수입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일단은 물품을 수입을 했으면은 그 물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는 종가세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격 신고를 생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조건 가격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금액이 엄청 적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격 신고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거기 해설 볼게요. 수입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를 해야 되지만 가격 신고가 없더라도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격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원칙은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가격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격 신고 생략 사유는 한번 쫙 보셨으니까 책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3번이죠. 4번. 가격 신고는 납세 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맞습니다. 자, 19번이요. 다음 중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잠정가격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래 관행상 수입신고 당시에 거래 가격이 확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거래 가격이 확정되는 물품에 대해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격을 신고하고 납부한 후에 당해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가격 신고를 하여 잠정가격 신고로 납부한 가격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되게 좀 길죠, 그쵸? 근데 결국엔 그거예요. 우리가 잠정 신고할 때는 아직까지 이 물품이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이 물품에 로열티가 지불이 돼야 된다. 근데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은 해당 물품의 판매액, 총 판매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요. 그러면 수입 신고를 할 때에는요. 아직까지 이 물품의 판매 실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예상, 대략적으로 이거 대충 판매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거기에다가 퍼센티지, 우리 로열티 퍼센티지 곱하면은 얼마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은 해당 물품의 가격이 $100다. 근데 우리가 한 3%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3% 더 하는 거예요. 즉 $103로 신고를 하는 거죠. 수입 신고를. 그리고 $103에 해당하는 관세도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해가 정리가 되면은 매출액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액이 나오겠죠. 근데 해봤더니 3%가 아니고 이거보다 조금 낮아요. 예를 들어서 2%만 내면 돼요. 근데 $103 냈잖아요. 2%면은 $102인데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차액 $1가 생기죠. 이거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가 아니라 5%가 나왔어요. 그럼 얼마 더 내야 돼요? $2도 더 내야죠. $2에 해당하는 관세액을 더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잠정신고, 확정신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 내용은 다 맞는데 일단은 잠정가격 신고 제도는요. 2년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즉 2년까지예요. 3년 나왔죠? 틀렸어요. 3번.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확정가격 신고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의 신고를 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기간을 2년을 줬어요. 근데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안 해요. 확정 신고를.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3%라고 신고를 했는데 한 10% 정도 되나 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3%로 신고했는데 이게 2%짜리다라고 하면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시키지 않아도. 근데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장한테 이러한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확정가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칙 규정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20번. 다음 HS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0101, 21,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농가 사용용 말에 해당되는 HS 코드다라고 보시고 자 1번 앞에 두 자리는 류라고 한다. 요거 영문까지 알아두세요. 챕터라고 하고요. 2번 앞 네 자리를 호라고 한다. 헤딩이라고 써있죠. 3번 앞 6자리를 소호라고 부른다. 서브헤딩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4번 7자리부터는 고정된 코드로서 각 국가에서 이를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우리 국제적으로 공통돼서 사용되는 것은요. 6자리까지예요. 즉 여기 앞에서 우리 20번 문제에서 보면요. 01012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세계 다른 나라 즉 HS 코드를 사용하는 이 나라에 가게 되면 전부 다 통하는 거예요. 공용으로 사용을 하니까. 근데 이 뒤에 나와 있는 1000, 2000, 3000 이런 것들은 각 국가별로 따로 정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자리 쓰고 어떤 나라는 8자리, 어떤 나라는 9자리까지밖에 안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6자리까지만 세계 공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2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